연에 한 5만 개씩 찍어내려면은 매출액이 한 15억 정도가 증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풍족하게 급여도 줄 수 있고. 이 정도 차이는 사실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일반인이 봤을 때 저도 아까 여쭤봤듯이 제가 어떤 게 디자인 제품이냐고 여쭤볼 정도로 두 개가 유사하다고 보여지니까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때 제안서를 냈고 발표를 했던 업체에 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이 전부인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마찰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 대표도 대기업과 힘든 분쟁을 이어가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럴수 이슈에서 만나봤습니다. 새해 첫날 출근길, 서울의 한 대기업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IoT 업체로서 2015년부터 SK 여러 계열사들과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만 믿고 대기업과 같이 하면 잘 될 거란 그 신뢰에서 왔던 것들이 무너져서 너무 억울해서 그 하소연하러 왔습니다. 대기업과의 마찰로 인해 자신의 회사가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는 중소기업 대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0년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시작해 IoT 기반 소프트웨어 제품 등을 생산해온 대전의 한 중소기업. 2020년 매출액 50억 원을 넘어설 만큼 전도유망한 회사였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신분증 모양의 스마트 태그. 이 회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조그만 코인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목걸이형의 신분증입니다. 그 신분증 안에 이제 가속도 센서가 내장이 돼 있어서 이 사람이 쓰러지거나 뛰거나 움직임이 없거나 이런 거 갖다가 무선으로 원격에서 모니터링하는 거고요.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8년부터 한 대기업에 독점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됐는데요. 중국을 비롯해 이천, 청주 등의 공장에 해당 제품이 쓰이면서 무려 8만여 개에 달하는 제품이 납품됐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면서 사업은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1차 밴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독점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1차 밴더가 되면은 모든 게 우선적으로 납품하게 되는 업체가 되는데 저희는 2019년에는 정상적인 납품을 다 했습니다. 근데 2020년 되니까 어느 시점부터 저희한테 발주가 딱 끊어졌습니다. 아예. 처음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단순 지연인 줄로만 알았던 유용덕 대표.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2020년 9월쯤 되니까 갑자기 이제 SK텔레콤에 해당되는 팀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더니 환기아 솔루션과 똑같은 제품이 만들어졌다. 특허권이 있는 제품이었거든요. 특허권이 있는 제품을 저희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2차 밴더라는 곳을 지정한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왼쪽이 새롭게 납품업체로 선정된 회사의 제품이고 오른쪽이 유용덕 대표의 회사에서 공급해온 제품입니다. 두 곳의 제품을 비교해보니 한눈에 구분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제품하고 판게아의 등록 디자인을 비교를 해봤을 때 두 제품이 거의 유사해서 사실상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쪽에 디자인권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보냈었습니다. 네. 객관적 판단을 위해 다른 변리사를 찾아가 제품의 유사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 제품하고 예. 이 제품하고 예, 하나는 디자인권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어떤가요? 이게 좀 뭐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지금 모양이 뭐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동일해 보이는 정도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은 디자인권 침해라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이건 뭐 침해로 보입니다. 다른 변리사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차이는 사실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일반인이 봤을 때 저도 아까 여쭤봤듯이 제가 어떤 게 디자인 제품이냐고 여쭤볼 정도로 두 개가 유사하다고 보여지니까 이거는 동일 유사한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디자인권을 침해하게 되면 우리가 민형사상 제재 조치가 가해지고 물론 이제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조치가 있겠지만 형사상으로도 처벌받게 되거든요. 디자인 등록권이 유용덕 대표의 회사에 있는데 어떻게 유사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당시 해당 대기업은 유용덕 대표 회사의 단독 납품 대신 납품업체를 두 곳으로 바꾸겠다면서 공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신생회사인 B회사와 대기업 직원들이 사내 벤처 형식으로 만든 C회사가 새로운 납품업체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신생업체인 B회사는 유 대표의 회사에서 퇴사한 기술팀장이 세운 회사였으며 이 기술팀장은 입찰 과정에서 대기업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음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던 데이터들, 제품을 만드는 데이터들이 유출됐다는 거죠. 근데 그 증거 자료가 없다고 여지까지 버티다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대전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저희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과제에서 한계가 자기를 썼다고 하는 게 그거 아닌데 뭐가 아니에요. 지금 써있고 사업실 납품실도 거짓으로 넣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퇴사한 기술팀장이 활용했던 자료가 유용덕 대표의 회사에서 썼던 자료와 유사했고 이를 퇴사한 기술팀장도 인정한 상황.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퇴사한 기술팀장이 세운 회사는 최종 입찰에서 탈락했고 대기업 사내 벤처 형식으로 만들어진 C회사만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유 대표는 C회사의 납품 기한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입찰은 3월에 시작이 됐으면 6개월 정도의 간격입니다. 6개월 정도의 간격인데 얘를 하드웨어 제품을 만들려면 보통 9개월에서 인증까지 합치면 1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양산을 하려면 16,000개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적으로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 실적이 없던 C회사가 불과 6개월 만에 수만 개의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이에 대한 해당 대기업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그 애초에 납기를 못 지키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제품도 불량률이 너무 높아서 해당 업체한테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나서 듀얼 납품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업체가 기술을 유출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개 입찰을 했을 때 발표하신 자료에 그런 기술 유출 혐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때 제안서를 냈고 발표를 했던 업체에 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대기업은 입찰받은 회사와 유용덕 대표 회사 사이의 문제라며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긋기를 하는데요. 유용덕 대표의 주장은 다릅니다. 불량률이 목이 부러짐이 나타나게 따라서 저희한테 목이 튼튼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2018년에 담당자가 요청을 해왔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얘는 부러집니다. 이 깨져버리는 이 크랙이 가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리 때려도 깨지지 않는 그런 제품을 만들게 된 거죠. SK텔레콤에서는 저희한테 5%의 불량률을 대비한 추가 수량까지도 요구했습니다. 납품 지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텔레콤에 납품하는 바는 정확히 일치했으며 물론 텔레콤이 하이닉스 납품이 지연될 수 있었음에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딱 한 번
코로나 때문에 코인 배터리가 늦어서 납품이 늦어진 건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유용덕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대기업의 부당함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SK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회사가 유지가 됩니까? 먼저 그 대기업 직원이 협력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협력 회사에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을 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렀죠. 그 당시에 그 대기업에서는 과오를 인정하고 그리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어떤 해결 방안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했죠.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이후 지난해 해당 대기업은 유용덕 대표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유 대표에게 합의금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왜 합의금을 준 걸까요? 회사 이미지가 이제 사실관계하고는 전혀 없이 실추가 되는 문제나 또 대기업이 이제 원래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나 중소기업하고의 이제 상생 경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황을 고려해서 대승적으로 저희가 이제 합의를 하게 된 거예요. 과실이나 잘못이 없다면은 오히려 그 SK 측에서도 이분에게 고소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결국 이분은 내가 손해를 보고 있고 법적인 소송까지 당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리스크까지 저희가 안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를 해줬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유용덕 대표는 왜 합의했을까요? 당시 판기아 솔루션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합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당시 담당자가 범법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용덕 대표가 개발한 제품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등하교 안전관리나 치매 노인 또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보조장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도 유망한 사업으로 평가받아 왔는데요. 대기업과의 분쟁으로 이 사업이 멈추게 됐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자결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슈화 돼서 보상을 받은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솔직히 진짜로 죽고 싶기도 했고요. 솔직히 두 아들 보고 싶었습니다. 칼로 클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유용덕 대표.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서고 싶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사주들은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거든요.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기술 지킴이, 증거 지킴이 뭐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활용률이 너무 낮습니다. 기술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널리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관련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에도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서 사업 유지가 더 어려워졌다는 유용덕 대표. 하루빨리 회사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력 보호와 계약 관계에 대한 문제를 그동안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죠. 피땀을 흘리고 온 회사를 송두리째 이룰 수 없다는 중소기업 대표의 절박한 호소를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라크와 터키 사이에 위치한 시리아는 2011년부터 계속 내전을 치르고 있지요. 시리아 국민들은 전쟁을 피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 한국에 처음 와서 벌써 8년째를 맡고 있는 한 시리아 소녀를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탈출을 했는데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다 군인들이 저희 가족을 총으로 위협하면서 못 나가게 하려고 했거든요. 밖에 보니까 갑자기 옆에서 옆집이 터지고 또 앞에 있는 집이 불타고 그런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5살 때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저는 시리아에서 온 17살 마루아라고 합니다. (2021년부터) 4월쯤 때부터 이제 내전이 계속 시작되고 있고 지금 현재 11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5살 때 지금도 기억하는데 5살 때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근데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리고 터지는 소리가 들려서 번쩍 일어났어요, 잠에서. 이제 밖에 보니까 갑자기 옆에서 옆집이 터지고 또 앞에 있는 집이 불타 있고 이제 피해 간 곳에서도 터지고 또 다른 곳으로 계속 피난 다니면서 되게 많이 피난을 다녔는데 그게 저는 다 떠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씩 엄마한테 이제 기억하냐고 물어보면 엄마가 기억은 하지만 기억하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 나라를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딱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폭격기 소리가 없고 총소리가 없고 군인들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사람들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제 입고 싶은 옷도 입고 밖에서 화장도 하고 여자들은 이제 머리도 풀고 히잡도 안 쓰고 너무 행복해 보였고 그런 모습이 너무 천국 같았어요. 난 처음 한국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언어랑 이제 문화에 적응하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이제 소통이 안 되면 학교 가면 친구들이랑 이제 대화도 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점이 많이 힘들었었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날마다 맞닥뜨려야 하는 학교 교실은 이들에게 어떤 곳일까요? 국어 시간이 되자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발표를 지금 아무도 없어요? 더듬더듬 책 읽기는 괴롭기만 하고 아지가 높은 곳 난다. 선택 좀 나다. 다 이렇게. 알겠어? 여기다 밑에다 써. 이거 안 지워도 돼? 써.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가나다라 배우고 기억 니은. 그래서 이거 배우면서 이게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근데 이게 꽤 효과가 있더라고요. 조금씩 말이 알아들었어요. 이제 다른 애들이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단어구나, 이건 또 무슨 단어구나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됐고 선생님이 이제 그림 카드를 자주 보여주셨어요.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아기들이 옹알이 하는 것처럼 한국어를 이제 한마디씩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음식이랑 문화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한국은 인사 방법도 저희랑 다르고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것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배워가면서 이제 익숙해지고 향신료나 그런 게 너무 안 맞아서 급식실에 내려가는 것도 꺼려했고 그래서 엄마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이제 한국 음식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돼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떡볶이. 네, 매운 떡볶이를 제일 좋아해요. 참치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된장찌개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끔
이제 뭐 먹으러 갈까 하면 제가 그런 음식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어른 입맛이라고 우리도 못 먹는 거를 난 잘 먹는다고 항상 칭찬을 해줘서 좋아요. 어려운 애들이 있으면은 친절하게 잘 도와주고 반에서도 활발하게 수업에도 잘 참여하고 웬만한 원래 한국 학생들보다 말도 되게 유창하게 잘해야 된다 할까? 그러니까 어휘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감동이야. 실외에는 왕따나 그런 게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당해본 적도 없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너무 친구들이랑도 사이 안 좋고 저한테 다가오려고 하지도 않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털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언어도 잘 안 되고 부모님한테 말을 하려고 해보니 또 부모님들도 외국에 와가지고 힘들게 일도 하시고 제 얘기까지 들으면 너무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말을 안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아 빨리 해. 너 잘하잖아. 좀 잘해요. 제가 히잡을 쓰고 나서부터 조금씩 저도 이제 차별의 시선을 느낀 적이 있어요. 이제 사회에 나가면 그럴 때가 있어요. 시선이 느껴지거나 이제 저를 쳐다보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제가 주목을 받는 걸 좋아해서 별로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중언어 대회를 나가서 전국 대회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뿌듯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대회 같은 게 있을 때마다 나가고 싶어하고 이제 욕심이 많은 편이에요. 집에서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상을 너무 많이 받아와서 이제는 별로 축하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기가 너무 적응하기 힘들고 그래서 돌아가고 싶었던 이제 기억도 많고 그랬었는데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노력이 항상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조금 모든 사람들이 다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랑 가족들이 이제 한국에서 정착하면서 조금 더 행복한 생활을 바라고 있어요. 다문화인들은 언어와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편견이라는 벽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다문화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신년사 키워드 중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영리 추구가 그 존재의 이유입니다만 최근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고 기업 경영의 새로운 방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기업도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원들과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결국 그러한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재와 환경사고,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과 불공정 거래, 그리고 오너 리스크로 불리는 재벌 총수들의 불법 행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국민적 신뢰는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 단순히 매년 신년사에 등장하는 기업 이미지용 수사가 아니라 이번만큼은 진정성 있는 실천 의지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시사인 대사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